자, 오늘은 마지막 챕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25 챕터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삼아서 주제를 드러내고 또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그 영화가 이 아마데우스입니다. 음악은 이 영화의 주제인 천재와 범인, 천재는 모차르트고 범인은 평범한 미디어크라트는 살리에리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신과 또 그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살리에르, 이런 관계를 조망하는데 음악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시하면서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또한 찬미하는 살리에르를 통해서 이 영화는 천재와 범인의 관계를 조망을 하고 또 천상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모차르트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을 두고 신을 끝없이 원망하는 살리에르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검증을 합니다. 이 반복해서 쓰이는 상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잿빛 가면과 망토, 십자가 다 중요한 시각적인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잿빛 가면과 망토, 모차르트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고, 십자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쓰이는 상징입니다. 살레리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를 불타는 난로 속에 집어 던지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신에 대한 반항이고 신을 적대시하는 그런 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망토라는 것은 이 잿빛망토와 또 모차르트 집에 걸린 그 아버지의 위압적인 초상화는 돈 조반니의 기사장을 연상을 하면서 방탕한 모차르트를 압박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레오폴드가 걸친 망토와 잿빛 색조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색조입니다. 신을 저주하는 또 신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가장 그 좋은 시각적인 상징이 바로 살리에르가 불태우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 반복되는 음악적 상징은 돈 조바니 서곡, 아주 음울하고도 무겁습니다. 또 라켐의 무서운 대왕, 라크리모사, 이런 곡들입니다. 이 잿빛 가면과 망토를 입고 모차르트에게 작곡을 의뢰할 때 배경으로 삽입된 음산하고 무거운 음조의 돈 조바니 서곡은 대단히 불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모차르트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음악적인 장치입니다. 러시아 작가 푸시킨도 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 드라마를 또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푸시킨의 드라마에서 살리에르는 좌절과 분노를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사람들은 지상에 정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도 정의는 없다. 나에게 그건 단순한 은교처럼 명확한 것이다. 난 예술을 사랑하며 태어났다. 오로지 음악에만 열중했다. 소리들을 죽이고 음악을 시체처럼 해부했다. 내가 탄생시킨 생각과 소리들이 불타며 가벼운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난 질투하고 있다. 고통스럽게 질투하고 있다. 자, 살리에르는 묻습니다. 하늘이시여, 정의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모차르트와 자기를 두고 불공평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죠. 정의란 대체 어디 있는가? 신성한 재능이 불사의 천재가 불타는 사랑과 자기 희생과 노력과 열정과 간절한 기도의 보답으로 주어지는 대신 저 게으른 망나니 미친놈의 머리통을 비추고 있다. 오, 모차르트 이렇게 살리에리가 절규합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라는 천재를 질투합니다. 그러나 살리에리라는 이 음악가 역시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는 아니라도 이 천재의 음악이 담아내는 신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곡은 쓰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능력이 다를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능도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재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시할 것은 모차르트가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인물인 반면에 살리에리는 명성에 집착을 해서 음악을 그렇게 즐기지 못합니다. 음악보다는 명성을 얻는 일에 더 집착을 하죠.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저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명성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할 뿐인 인물이 모차르트입니다. 하지만은 이 살리에리라는 인물은 우리 보통의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차르트라기보다는 살리에리입니다. 보통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살리에르처럼 아니면 어쩌면 이 살리에르보다도 못한 어떤 그러한 평범한 어떤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살리에르가 느끼는 이 좌절과 절망이 그렇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중의 또 독자의 어떤 시선은 모차르트보다는 이 작품에서 살리에리에게 연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작품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아마데우스를 두고서 질문을 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신과 음악에 대한 살리에리의 태도를 논의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무겁게 하는가를 언급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과 음악에 대한 살리에리의 태도, 지금 오늘 이 챕터에서 그런 내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바라보고 모차르트와 비교해서 조금 살리에리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 또 신을 대하는 태도로 조금 다르죠. 그리고 또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이 살리에리를 한없이 어떤 존재의 무게를 가정시키면서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성에 대한, 음악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그러한 집착과 욕망이 커서 이 음악이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고 자기의 명성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끝없는 좌절과 어떤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바로 이 살리에리의 존재를 또 우리의 존재를 무겁게 하는 것은
과도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바로 그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면서 한다면 모차르트처럼 음악을 진정으로 좋아서 매달리고 또 명성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이런 살리에로와 같이 이런 어떤 집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질 않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살리에르의 이러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 그의 존재를 무겁게 하고 또한 우리의 존재 또한 그러한 무엇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우리의 존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욕망에 또는 집착에 거꾸로 매달린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되기가 쉽죠. 바로 그것은 대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하는 무목적의 목적입니다. 바로 음악에 대한 모차르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할 뿐이죠. 이 음악을 통해서 내가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뭘 하겠다는 그런 욕망보다는 그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서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목적의 목적이라는 칸트의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목적. 구체적인 어떤 집착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목적의 목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살리에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칸트가 이야기했던 무목적의 목적이라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이 살리에르와 빗대어서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가를 시험에서 언급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아마데우스를 이제 마치고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렇게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짤막하게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원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현대의 미국 젊은 청년들의 스토리로 변형을 해서 지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1961년입니다.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된 것은 1957년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브로드웨이에서 히트를 치고 난 이 작품을 이제 뮤지컬 영화로 1961년에 만들게 됩니다. 배경은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뉴욕의 빈민가인 웨스트사이드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과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 사이의 갈등을 지금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은 1920년대 20년에 미국은 이 유럽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이 유럽인들을 대신할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어떤 지역은 이 뉴욕의 이스트 할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인구가 점점 불어나자 이 지역이 이스트 사이드와 웨스트 사이드로
이제 거주 지역이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의 여자 거의 주인공급의 그 여배우입니다. 아니타라는 어떤 여성인데 이 아니타라는 여성 역을 푸에르토리코 출신 여배우인 리타 모레노라고 하는 이 여성이 아니타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샤크파라는 명칭을 이제 푸에르토리코 그 젊은 청년들이 형성한 깽단에 붙여지는 이름이 샤크파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푸에르토리코인들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제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주인공과 셰익스피어 로미오 줄리엣 주인공을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웨딩샵 점원으로 일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줄리엣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주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의 딸이 마리아입니다. 이제 로미오에 해당하는 톤이라고 하는 인물은 폴란드계 이주민의 아들로 리프라는 이태리 이민자와 함께 제트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토니와 마리아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토니는 폴란드계 이주민의 그 아들이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 토니의 친구들은 리프와 함께 같이 다니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이 토니의 친구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과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대립, 이것이 바로 샤크파라는 이름을 가진 푸에르토리코와 제트파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 그 청년들의 대립으로 지금 작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 집단에서도 이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푸에르토리코 이민자가 그 지역에 이제 들어오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당시의 사회적 갈등 또는 인종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작품에 끌어들여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아주 특이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안무, 아주 모던 발레 혹은 모던 재즈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무가 대단히 멋지게 지금 이 작품에서 구사가 되고 있고, 또 이 작품의 이 로미오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 고전 작품을 또 현대적인 작품으로 각색을 하고 대본을 만든 아터 로렌스의 대본 또한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작품의 음악을 맡은 음악 감독이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작곡자이죠. 이 번스타인이 작곡을 맡았고 선드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 모든 예술적인 장르가 대단히 잘 녹아 있습니다. 음악, 또 어떤 작사, 작곡, 어떤 안무, 댄스, 모던 재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멋지게 잘 녹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구사되고 있는 댄스는 춤 자체가 하나의 언어처럼 춤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런 몸짓과 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이 작품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부터 그러합니다. 대립하는 두 집단의 갈등과 젊은 사람들이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발레와 현대 무용이 가미된 세련된 춤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1957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조연이 되고 734회의 공연이라는 장기 흥행 기록을 세운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시기로 오기 전에 이 1970년대까지 가장 유명한 뮤지컬이 바로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바로 로렌츠라고 하는 이 작가의 훌륭한 대본, 버스타인의 음악, 로빈스의 안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좋은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3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주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우주연상도 마리아라는 역을 맡은 나탈리 오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타라고 하는 그 여성 역을 맡은 퍼트리코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음악상. 이 11개 부분에 걸쳐서 상을 수상을 했고, 상을 수상을 못했지만은 이 마리아 역을 맡은 나탈리 우드 이 뮤지컬 작품 이후에 대단히 인기를 누리는 배우로 성장을 합니다.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지배적인 모티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사랑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모티브 못지않게 이 사랑보다는 더 큰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더 큰 모티브로 이 작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티브는 운명적인 사랑, 이민자들의 인종적 갈등,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 자체가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의 이면에 드러나는 허상,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이것이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뮤지컬 넘버가 아메리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고 그 드림에 또 허황한 그런 어떤 아메리칸 허상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로미오 줄리엣의 배경인 16세기 이탈리아의 베로나는 이제 1950년대 뉴욕으로 바뀝니다.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입니다. 못 사는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웨스트 사이드가 바로 이 작품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로미오 줄리엣의 가문 간의 갈등이 이 작품에서는 인종 간의 갈등으로 변형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가 다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파국에 이르지만은 이 결말에서는 조금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로미오가 죽고 줄리엣이 그를 따라 죽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이 남자 주인공인 토니만 죽고 마리아는 살아남습니다. 또한 종결부에서는 폭력 집단 양편을 향해서 이 대단히 강한 어제로 폭력의 종식을 촉구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원작 주인공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어떤 강인한 어떤 면모를 이 작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줄리엣의 그 모습과는 판이한 다른 어떤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막은 오전 5시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에서 진행이 되고 이 자리를 이동해서 한밤중까지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다음날 오후 9시 이 고속도로 밑에서 제트파와 샤크파가 결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종결됩니다. 이 결투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것이 결투 벌이는 장면까지가 이제 1막의 내용입니다. 이 결투에서 샤크파 두목 베르나르도가 제트파의 주목인 리프를 죽이자 이에 격분한 토니, 로미오에 해당하는 토니입니다. 이에 격분한 토니가 우발적으로 베르나르도를 찔러 죽이고 부상을 당합니다. 베르나르도는 바로 토니가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를 찔러 죽입니다. 사건은 비극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2막의 시작은 오후 9시 15분에 마리아에게 베르나르도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의 등장과 마리아와 부상당한 토니의 만남으로 시작을 해서 이날 한밤중 거리에서 토니가 죽는 그런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후 9시 15분에서 한밤중 거리에서 토니가 죽는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사건의 진행에 따른 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에서 시작을 해서 오후 그 다음 날 오후 5시에 끝나는 것으로 이제 1막이 구성이 되고 이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9시 15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날 자정에 끝이 나는 것이 2막의 구성입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어떤 젊은 이 샤크파와 제트파의 이 집단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설득력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넘치는 에너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와 증오와 공포를 몸을 통해서, 즉 춤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안무를 맡은 이 로빈스는 단순한 볼거리로만 여겨지던 이 춤을 극적인 상황과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표현하는 매체로 승화를 시킵니다. 바로 이 젊은이들의 춤에 적용된 댄스가 재즈 댄스입니다. 모던 재즈 댄스입니다. 대단히 속도감과 리듬감이 돋보이는 아주 역동적인 음악이 작품의 초반부에 그 화면에 이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이 춤과 노래가 또 다른 어떤 독립적인 언어로 등장을 합니다. 사건의 전개에 음악과 노래 가사 못지않게 이 춤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1막과 2막에 삽입된 그런 노래들입니다. 노래 곡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곡은 이 Something's Coming이라고 하는 이 노래 대단히 중요한 노래고 또 America Tonight 중요한 노래입니다. 요즘도 잘 인용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Tonight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또 Somewhere라고 하는 노래, 뭐 이런 중요한 노래만을 추려서 제가 읽고 이 작품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악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텍스트의 170페이지를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챕터 3에 이제 성과를 튕기면서 등장한 제트파 청년들과 샤크파, 제트파, 이탈리아 이민계의 청년들입니다. 샤크파, 푸에트리코 이민자들입니다. 서로 야유를 퍼붓고 이 두 조직이 곧 결투를 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끝에 가서 결투를 벌입니다만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이 도착을 해서 싸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슈랭키 형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두 집단이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푸에트리코 갱단에게 붙여진 이름이 샤크라는 건데
이 집단의 공격성과 야만성을 함의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 샤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집단 명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프는 이 제트파의 두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열리는 댄스 파티장에서 샤크파와 결전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 조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트송이라는 것인데 제트송을 이제 제트송 속에 자기들의 단계를 담아놓은 어떤 제트송을 부르는데 When you are a jet, you are a jet all the way. 한번 제트파가 되면은 늘 제트파이고 From your first cigarette to your last dying day. 태어나서 담배를 꼬나물고 죽는 날까지 너희들은 한번 When you are a jet, 한번 제트파가 되면 끝없이 제트파가 되고 You've got a brother around. 너 주위에 형제들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하고도 고립되지 않고 동료가 있는 그런 집단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파의 일원이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집단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이렇게 리프가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트송이라는 어떤 그런 노래인데, 제트파, 한번 가지게 되면은 영원히 가지게 되는 제트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막일장을 전개하는 이 제트송은 이 제트파의 잔원들이 집단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강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갖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 Something's Coming이라고 하는 이 좋은 노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장면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챕터 4 Something's Coming, 뭔가 다가오고 있네. 1막 2장에서 리프는 이 두 집단이 싸우기 앞서서 친구인 토니에게 제트파에 다시 합류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리프와 함께 이 제트파를 토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갱단에서 손을 씻고 닭 아저씨의 약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다시 리프가 계속해서 토니가 제트파에 합류하고 또 결주장이 될 댄스 파티에 가자고 지금 권유하는 내용이 이 아래 대사입니다. 어쨌든 오늘 값이 하든 말든 오늘 밤 Come to the dance tonight. 댄스장에 춤추러 가자고 지금 리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하던 토니가 마저 못해 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Something's Coming이라고 하는 이 노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토니가 Could it be? Who knows?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까 하면서 Something's coming, 무엇인가가 지금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Who knows? 누가 뭔가 다가올지, 뭔 일이 다가올지를 누가 알까? 알지 못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I got a feeling there's a miracle due. 나는 뭔가 miracle, 예정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Gonna come true, coming to me. 아마 이 예정된 어떤 기적이 어쩌면 나에게도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런 예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omething's coming. Could it be? Yes, it could. 아마 그럴 거야. 가능할 거야. Something's coming. 뭔가 오고 있어. Something's good. 뭔가 좋은 일이 오고 있어. If I can wait.
Something's coming.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은 뭔가가 오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이 무도회에서 이 토니를 만나죠. I don't know what it is. 그게 뭔지를 몰라. But it is gonna be great. 하지만 그것이 멋진 것일 거야. 뭔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 어떤 멋진 something's coming 온다고 지금 올 것이라고 토니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On, something's coming. Come on in.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엇인가 멋진 일이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Meet the guy. 그리고 멋진 놈을 만나봐. Pull up a chair. 의자를 당기고 The air is humming. 공기는 활기에 넘치고 And something's great is coming. 뭔가 멋진 일이 다가오고 있어. It's only just out of reach. Just out of reach.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Down the block. 저 블락 아래. On the beach. 저 해변가에. Maybe tonight. 아마 오늘 밤에 뭔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엇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에 가득 찬 이 노래가 지금 불려집니다만은 이 누구를 만나기는 만나도 그녀와의 그 앞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을. 자, 그런데 이제 1막 3장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 역시 댄스 파티에 간다는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버나도는 그 댄스 파티에 가서 노는 것을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치노에게 지금 그녀를 잘 감시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Because tonight is the real beginning of my life as a young lady of America. 오늘 저녁이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young lady, 젊은 숙녀가 되는 어떤 진짜 내 삶의 어떤 시작이라고 마리아가 들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밤이 미국에서 숙녀로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고 들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어떤 사내들이 오는 댄스 파티에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흰 드레스를 입고 마리아가 팔을 벌려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디졸브 되면서 댄스 파티 쪽으로 장면이 이동을 합니다. 챕터 5, 이제 마리아가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다음 시간에 이 챕터 5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